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협상의 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격노할 정도로 700조 규모의 광물 자원 절반을 내놓으라는 통 큰 결단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보안관을 자처하며 돈을 썼지만 후임 트럼프는 이건 공짜가 아니었다며 청구서를 내민 것이었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으로 돈을 끌어들이는 대통령의 등장에 부푼 마음 가득할 테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의 관세를 때리고 멱살 잡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와중에도 이상하리만큼 고요하다 못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화로운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긴밀한 군사동맹을 언급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중국에서 즉각 반발합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중국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5첫 번째 주냐? 대국 중국에 조공바치던 꼴 그대로구나라며 조롱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서 비로소 진짜 우리 혈맹을 찾아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알려진 사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분명 여러분 모두 트럼프기 한국에 당장 올해 10조 원, 앞으로 30년간 총액 100조 원가량의 미해군 전함 건조 사업을 맡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과 ICBM 등 미사일은 전략자원이라 제외 대상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핵잠수함 건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핵잠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연히 중국인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력과 핵무장 관련한 재미난 비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꼼꼼히 보시고 나면 역시나 똑똑하고 준비성 철저한 한민족 이라는 생각에 가슴 벅차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해 의도적인 한국 띄워주기를 하며 길을 살려주면 물론이고 관세 폭탄도 떠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을 향한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도 고에서 옥 한국 대기업 사례를 들어서 현대제철은 이미 미국의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느니 하나는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라파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니만큼 거래가 확실한 양반이고 자기가 한 말도 하루아침에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지만 이는 여러 산업과 경제 역학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을 편애한다기보다는 젊은 시절부터 한국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지금은 정말로 함께 피를 흘린 혈맹으로 군사력과 산업에 빵빵해서 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파트너라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커스라 불리우는 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동맹은 물론이고 캐나다와 멕시코 등 오랜 우방부터 관세 때리기를 시전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만큼은 고개를 숙여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난 장관급 인사들은 후일담을 나누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엄청난 규모의 관세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대단한 협상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이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이 갖고 있는 엄청난 기술력과 그 힘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한국을 때릴 일은 없다는 것이 워싱턴 정계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워싱턴에서 나온 각종 브리핑을 모아보면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공통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를 한국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마국과 영국, 독일 등 몇몇 자유국가들 제외하고 유일하게 항공모함부터 핵잠수함까지 모두 자체 기술로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나라다. 하지만 독일은 완벽한 미국 우방이라 보기 어려운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고 난민 문제로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으며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해롱거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자 믿을 수 있는 우방이 된 것이다. 자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에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를 걱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CCP에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공산 세력을 막을 의지가 강력한 당장 내일이라도 싸워서 나라를 지킬 군인을 보유한 멋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현 시점 기준으로 우리보다 먼저 핵잠을 도입하는 국가는 바로 호주입니다. 자체 건조는 아니고 미국산 핵잠을 도입하는 건데요.
미국, 호주, 영국의 3자방위 협력체 오커스 협정에 따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죠. 중국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미국산 핵잠 도입이 중국을 가두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그리고 5억 달러나 되는 돈을 미국에 지불했는데요. 문제는 당장 이걸 건조할 능력과 자원이 미국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에서 5척을 2030년대 초까지 보유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뉴스는 사실 우리나라의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그동안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전홍축 우라늄을 도입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었지만 이번 호주의 핵잠 도입을 보고 전공법으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조선 건조 능력은 세계 최강급이기도 합니다. 당장 중국 등 적국이 각종 산업 스파이와 우리 하청 기술진들에 대한 매수로 각종 정보를 빼내려 안갈란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미국은 우리의 이런 능력에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정확하게 한국에는 관세 관련한 협상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하며 사실상 계속해 한미 FTA를 유지해 관세 폭탄을 면제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특히 트럼프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중국과의 해군력 확충 경쟁에서 절대적인 열세며 한국 조선업에 수십 조를 쏟아 붓더라도 확실하게 결과물을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조선업계는 이미 미국 군함과 선박에 대한 보수, 수리, 정비, 즉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미군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에서 아파치 헬기를 생산하고 F-15와 F-16 전투기를 수리하는 일을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데에 감동한 눈치죠. 실제로 미 해군 정보국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3배에 달하는데 이를 유일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문득 생각해보면 정말 몇 년 전부터 갑자기 1에서 2년에 한 번씩 잠수함, 항공모함, 이지스함 등 끊임없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군함이 계속 건조되곤 했던 것 같은데요. 불철주야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동시에 방산비리를 잡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전개했기 때문이겠고요. 한국의 핵잠수함을 향한 염원은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일 양국 간의 독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을 뿐더러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안보 위협이 거세지던 때였는데요. 기존의 잠수함만으로는 부족하다 느낀 군은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2012년 이후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극비리에 검토했었습니다. 그 후로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은 현재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잠수함 설계와 건조 능력은 이미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에 버금갈 정도이고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충분히 축적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핵연료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거든요. 게다가 핵잠 연료 공급은 기술 이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쉽게 허가하기 어려운 점이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핵잠수함과 관련돼 한국이 여러 차례 의사를 표명했지만 미국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은 없었죠. 최소한 알려지기로는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한국은 2030년대 초중반에 배치할 4,000톤급 잠수함 3척은 디젤 추진이 아닌 핵 추진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건조, 보유 중인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몇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 국가가 되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죠. 오랜 우방국이었던 프랑스가 미국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지금 한국과 프랑스가 핵잠수함 공급 계약을 맺고 미국의 한미 원자력 협정 등 관련 조항을 풀어달라고 안팎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풀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마가를 외치는 트럼프조차 함부로 건드리며 목을 조일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시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는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데 에너지 산업과 조선업 분야에서 급진적인 정책들을 발표하며 한국에 엄청난 일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법률을 우회하여
한국이 미 해군 함정 건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을 예외 조항으로 두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 속 폭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영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업계에서 세계 20위권 밖에 위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년 동안 이지스 구축함을 고작 1.6적에서 1.8적 정도만 건조하고 있지만 한국은 1년에 최대 3적 이상을 건조할 수 있어 거의 2배의 생산 역량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게다가 생산 단가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니 미국 측의 조선 기술력은 한국을 상대로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 업체인 HD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능력이 지난해 미국의 전체 선박 건조량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가 단 하나의 한국 조선소보다 25%에 불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조선 역량이 지하까지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죽하면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미국 매체는 한국의 정조대왕함을 주목하며 미국보다 비용은 절반에 불과한 테 건조기간은 13에 불과하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함정의 건조 속도와 현황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조선업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자기 전략 핵잠수함으로 건조하고 있는 컬럼비아급 잠수함은 12에서 16개월이나 건조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버지니아급 잠수함 블록4는 건조 일정이 무려 36개월이나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무기의 제작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잠수함 한 척의 건조가 3년이나 지연되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또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주한 해군 함정 MRO 사업이 시작부터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수상함 관련 함정 정비 협약 MSRA 인증을 받은 직후 곧바로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인 월리 슈라함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주력 함정이 아닌 지원함의 정비를 말았다는 이유로 그다지 큰 경제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일부 비관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미국조차 찾지 못했던 새로운 결함을 발견하여 추가 정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본인들이 요정한 정비 소요도 기한 내에 끝마친 한국이 추가로 먼저 또 다른 결함까지 잦아서 수리를 제안했으니 한없이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미국은 자신들의 주력 함정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조자도 제대로 된 정비 여력이 없어 용접 불량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조지 워싱턴함은 원래 일정보다 2년이나 정비 작업이 늦춰졌습니다. 또한 미국은 문제가 발생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이외에도 현재 건조 중이거나 정비 중인 23적의 함정에 대해 모조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별도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계속해서 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는 보유한 함정의 유지보수와 용접조차 어려운 해군 함정의 현미경저렴 함정 상태를 진단하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앞으로 양국의 군사적 기술적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 조선소에 입항했던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 월리 슈라함은 약 4개월간의 유지보수 작업을 거진 뒤 이달 안으로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자들은 미 해군이 제시한 정비 소요 이외에도 주가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냈고 곧바로 미 해군의 주가 장비 소요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미 해군도 곧바로 한국 측에 추가 정비 작업을 요청했고 한국은 월리 슈라함에 대한 추가 정비와 함께 기존의 계약금보다 대폭 중과 매출을 보장하는 수정 계약까지 체결했는데요. 한국은 함정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잠재적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첨단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비 프로세스를 통해 미 해군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문제를 초기에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한국은 미 해군의 첫 번째 MRO 요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의 주가 수리 제한을 전적으로 믿고 정비 계약을 변경했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도 향상과 한국의 경제적 이익 진보의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곧 미 해군의 두 번째 MRO 요정으로
미군의 금요함인 유코남에 대한 정비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유코남은 미 해군 MRO 사업을 주도하는 한해오션직에서 같은 지역 내 협력업체인 중소조선소들과 협력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기업 간의 상생 효과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코남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은 올해 4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원리 슈라함에 이어 유코남까지 성공적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마친다면 미국이 한국 측의 주가로 MRO 사업을 제한할 것이 자명한 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은 미국의 MRO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조선업에 있어서 미군직의 물량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테요. 현재 한국은 자기 전략으로 주력 구축함과 잠수함, 호위함 등을 건조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향후 조선소의 공장 가동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방위산업과 조선업에 있어서 일정 수준이 가동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테요. 가동률이 불안정해지면 숙련된 기술자와 생산 인프라를 감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위산업 및 조선업은 대규모 공장 설비와 숙련된 기술자를 유지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과 기술 혁신이 뒤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조선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향후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함정을 건조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지속해서 수주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이러한 MRO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미국의 법률을 우회하여 한국이 미 해군 함정 건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을 예외 조항으로 두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번스 돌리프슨 수정법에 따라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지키고 기술 유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이러한 법규는 한국이 MRO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미 해군의 신규 함정 건조를 수주하지 못하는 족쇄로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번스 톨리프슨 수정법에는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 테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술적 이유가 있을 때는 해외 건조를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조선업 역량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함정 입자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가능 분야, 가용인력 선박 건조장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테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제외한 구축함, 호위함 등의 함정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신규 함정 건조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전문학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 해군의 RMO 시장은 연간 약 20조 원 수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신규 함정 건조에 참여하게 되면 최대 350조 원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한국 앞에 놓여 있는데요. 미국은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보다 200척이 더 많은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역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100척가량 더 많은 함대를 보유하였으며 10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중국과 미국의 함정 보유량은 150척 이상으로 벌어질 전망인 테요. 그리고 보유 함정의 규모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건 미국의 해상대권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선 미국 함정의 기술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 함정의 숫자가 많아도 미국이 이길 것이라 주장하지만 역사적 사례를 살펴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주요 해전을 분석하면 해군력의 기술이 우수한 쪽보다 보유한 함정 수량에서 우세를 점했던 측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미 해군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 부족한 함정 수량을 보완하려 하는 것인데요. 세계 최대의 미 해군 시장을 발판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한국 조선 기술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중동의 이스라엘 전쟁은 지난해 10월 7일 저항의 축 세력이 실시한 알 아크사 홍수 작전으로 인해 시작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후 이스라엘에게 최대의 피해가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14일 이스라엘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10월 13일 오후 7시 발생한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군 병사 4명이 희생되었고 5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헤즈볼라는 지중해가 있는 서쪽 방향으로 일대의 드론을 우회에 날려보냈고 또 갈릴리 방향으로 일대의 드론을 날려보냈는데요. 이 2대의 드론 중 지중해로 들어오는 드론은 이스라엘군의 방공망에 의해 요격되었지만 갈릴리 방면을 지나 내륙 방향으로 들어온 드론은 요격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이 드론이 초저공 비행을 수행하며 이스라엘군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해당 드론은 최대 속도가 시속 370km에 이를 만큼 비교적 빠른 비행 속도를 가졌고 사거리는 120km 정도입니다. 이 드론은 40kg 중량의 탄두를 지니고 있기에 터졌을 때 화력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드론은 레바논을 향한 공세 작전을 실시 중인 제36사단 예하 제1골란이 여단의 보충병 훈련소가 있는 비냐미냐로 날아들어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 병사들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들이닥친 헤즈볼라 드론의 공격을 받고 수십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번에 날아든 헤즈볼라의 드론이 어떻게 이스라엘군의 경보 시스템을 피해 기지 내로 들어왔는지 조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제껏 엄청난 요격 능력을 보여왔던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이 이번에는 헤즈볼라의 드론을 막아내지 못한 것을 보면 우리 군 역시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해 드론 요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한편 공격을 실시한 헤즈볼라 측은 이번 공격 성공 사례를 대대적으로 알리며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종심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자화자찬 중입니다. 하지만 현지 시각 10월 14일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은 처음으로 레바논 북부 마을을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오전 2시 30분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번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에 대응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포함해 레바논에서 대규모 공습을 실시할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번 하심 사피에딘 헤즈볼라 차기 최고 지도자를 정리하기 위한 이스라엘 공군의 융단 폭격 당시 함께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이스마일 가니 쿠두스군 사령관이 살아있으며 알고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첩자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뿐만 아니라 가니 준장의 수행 요원들까지 이스라엘의 스파이라는 것이 밝혀져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크게 격분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 이란 최정예 부대 쿠두스군 사령관 알고 보니 첩자였다. 현지 시각 10월 10일 중동 소식을 전하는 언론 매체인 미드리스트 아이와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중 최정예 전력인 쿠두스군을 이끄는 이스마일 가니 준장이 사실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는 일찍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그가 이란으로 압송되어 중대 보안 범죄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금된 채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최근 특명을 내려버린 연쇄 공습 작전에 연관된 조직원이 있는지 알아낼 것을 지시했는데요. 미들 이스트 아이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소식통 10명,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헤즈볼라 내 시아파 고위 인사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스마일 가니 준장은 물론 그의 수행원들 및 측근들까지 모두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9월 27일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아바스 니포르샨이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정한 것이 다름 아닌 쿠두스군 사령관 이스마일 가니 준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더 의심스러운 점은 이곳에 대한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의 연쇄 폭격이 떨어지기 직전 이스마일 가니 준장이 갑자기 사정이 있다며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월 3일에도 가니 준장은 같은 일을 벌였는데요. 이날 헤즈볼라의 차기 최고 지도자를 뽑는 슈라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여기에 하심 사피에디는 가니 준장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니 준장은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하심 사피에딘과 만나기로 한 장소 인근에서 갑자기 차를 돌려 불참했고 이후 그곳에는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의 강력한 폭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최고 사령관이 이스라엘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내부에 숨어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이스라엘 스파이를 잡아내기 위해 매우 강도 높은 검열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가니 준장이 이스라엘의 스파이였다니 하메네이로서는 여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한편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타격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이란의 군사시설, 정보시설만 타격할 것. 과연 정말로 그럴까? 현재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신 이란의 군사 및 정보시설을 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만 밝혔을 뿐 미국에게도 어떤 목표물을 타격할 것인지 세부적인 목록을 제공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을 통해 미국에게 한 약속은 말장난일 뿐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파괴하기를 원하는 이란의 모든 군사 및 정보시설을 공습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행정부의 의견을 경청하지만 이스라엘의 국가 이익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에서도 이같이 답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15일 지난번 이란이 이스라엘에 200발의 탄도 미사일을 쏟아부었던 진실의 약속 이 작전에 대한 보복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언제든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자마자 이란이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미군은 이스라엘의 방공작전을 돕기 위해 THAAD 포대 하나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미 공군의 COM 슈퍼 갤럭시 전략 수송기가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에 착륙했는데 여기에는 THAAD 포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 최고 대비태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미 해군의 해리 S. 트루먼 항모전단이 페르시아만으로 배치되고 THAAD 배치가 완료되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공습이 이란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절대 뻔히 예상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닐 것으로 조심스레 추정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상대로 수행해왔던 작전의 형태를 보면 헤즈볼라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의 공격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실시되기 전 하산 나스랄라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며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 예측해왔는데요. 국방 분석가인 알론 벤 데이비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하산 나스랄라 전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전면 공격을 시작하기 앞서 특정한 신호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예비군 소집이라든가 레바논 남부에 대한 지상군의 침공에 대한 확실한 준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대규모 공습을 실시한다든가 하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군사 저널리스트 중 하나인 요시 예호슈아는 이스라엘이 그런 예상들과 달리 공식적인 선언 없이 단계적인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실제로 처음부터 모든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하산 나스랄라에게 안전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군의 전투기들은 8월 말쯤부터 레바논 남부와 그 너머에 있는 헤즈볼라의 로켓 무기고들을 타격해 파괴해왔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헤즈볼라의 전력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었는데도 하산 나스랄라는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제한적인 공격으로 오해했는데요. 이어서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통신 장비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실시했고 이후에는 헤즈볼라의 정예 라드완 부대의 최고 사령부와 대부분의 군 지도부를 정리해버렸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와
레바논 전역의 지도부 벙커를 타격하고 전략 요충지들에 대한 강력한 공습을 늘려나가자 헤즈볼라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헤즈볼라는 한때 매일같이 이스라엘로 수천 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행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헤즈볼라는 가지고 있던 무기의 60에서 70%를 잃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위협하겠지만 그 규모는 당초 우려되었던 것에 비해 훨씬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방공작전 역시 한계에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은 요격 미사일이 부족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직 미국 관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에 또다시 이란과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이 이스라엘에게 가해진다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손상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CEO는 최근 요격 미사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3교대 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스라엘의 THAAD-4대를 지원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공습이 미국과 함께 이뤄진다면 이제껏 그래왔듯이 미군 방공 시스템과 이지스 구축함들, 항공모함과 강습 상륙함의 함재 전투기들로부터 방공작전 지원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미국의 바람대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군사시설과 정보시설만을 제한적으로 타격할 것인지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원하는 목표물 대다수를 타격해 파괴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해 봐야겠습니다. 현존하는 4, 5세대 전투기 가운데 최고의 기동성과 저피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KF-21이 가격 메리트에서도 다른 전투기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KF-21 물량과 계약 규모가 확정되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대당 단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대 계약 규모는 총 1조 9,610억 원. 여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센스 생산하는 F-414 엔진 5,562억 원. 한화 시스템의 AESA 레이더는 1,100억 원으로 총 생산가 2조 6,272억 원. 이를 20대로 나누면 대당 1,300억 정도입니다. 경쟁 대상으로 꼽히는 프랑스 전투기 라팔은 1대당 1,500억가량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200억 정도 저렴한 편이지만 사실 당초 목표로 했던 1,000억 안팎의 가격 형성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었는데요. KAI 관계자에 따르면 대당 1,300억 원은 잘못된 계산법이었습니다. 추후 양산에는 업체 투자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개발 과정에서 KAI가 자체 투자한 분담금 일부를 군이 돌려주는 일종의 환급금입니다. 분담금을 다 낸 뒤 다음 생산분부터는 군이 이 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KAI가 받은 계약금에서 업체 투자 개발비를 빼면 KF-21의 20대 가격은 1조 5,53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엔진과 AESA 레이더를 제외한 KAI 순수 제작 KF-21 일대의 가격은 776억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납품받은 엔진과 레이더에도 업체 투자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최종 대당 단가는 950억 원으로 형성되죠. 이 경우 경쟁 기종 대비 적게는 5배가 많게는 1,000억까지도 가격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운용 시 소요되는 유지비 측면에서도 KF-21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시간 대비 낮은 비용을 지니고 있는데요. 개발사인 KAI가 전투기 개발 배치 운영 유지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그만큼 유지비가 저렴하며 국산 전투기와 부품 수급이 원활하고 약 7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로 엔진과 일부 부품을 빼면 대부분의 부품을 이미 국산화 상태입니다. 즉 고장이 나더라도 국내에서 쉽게 부품을 구해 수리할 수가 있죠. 실제로 동급 4, 5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F-16V, F-1B2F 대비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디펜스 위크와 디펜스 뉴스의 에어스페이스 포스 매거진 등에 따르면 F-16B는 1,000억 원, F-15EX는 1,487억 원, 유로파이터는 1,722억 원, 라팔은 1,800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KF-21은 가장 최신형 항전 장비, 레이더 성능 비행 성능을 지니고 있고 또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 익형 구조와 저피탐의 설계를 지니고 있어 스텔시에 대한 확장성 등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KF-21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꼽혔던 터키의 칸 전투기 개발 사업이 결국 스캠, 즉 사기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첫 번째 시제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터키의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시제 2호기는 2025년 말이 되어야 제작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인데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터키인들은 갑자기 두 번째 시제기가 거의 만 2년이 되어야 나온다는 소식에 다소 어이가 없어 하는 반응입니다. 자국 내 네티즌조차도 선거철이 끝난 쇼맨십이라고 팩트 폭행을 할 정도인데요. 예전부터 칸 프로젝트는 현 튀르키예 에르도안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관여된 사업이라는 인상을 줄 만한 요소가 많은 것이 불안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즉 정치적 선동 프로파간다를 위해 국가 프로젝트인 전투기 사업을 이용해 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우선 2010년대 중반 당시에 2023년 초도 비행이라는 무리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유명하며 이러한 초도 비행 일정은 2023년이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시점이라 거기에 맞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미명하에 말도 안 되는 플랜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엔진 개발 사업에는 관련성이 없는 에르도안 일가 운영업체가 참가하는 것도 지적받고 있죠. 개발 프로그램의 쪽으로는 2020년대 초반 들어 이렇게 경제 상태가 엉망이라는 점이 주요 개발 리스크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에르도안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특히 경제학 기본과 반대되는 지적 정책으로 인한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이로 인한 외환 보유고 부족과 높은 실업률은 경제 위기 직전의 상태로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고 결국은 선거 기간 내에 첫 번째 지지율을 띄우는데 성공했던 칸의 두 번째 시기를 제작하는 데에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F-21의 경우 시제 2호기에서 6호기까지 심지어 복자형 시제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에 1대꼴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성공적인 개발 및 양산까지 착수한 KF-21에 대한 해외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들급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착수한 말레이시아가 한국 KF-21과 러시아의 Su-57을 두고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말레이시아가 Su-57을 선택한다면 이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조나 밀리터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KF-21과 Su-57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는 아직 성숙한 무기 시스템으로 간주되기에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대규모 연속 생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타국 공군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 항공우주군만이 Su-57 소규모 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0대 정도로 첫 프로토타입이 2010년 1월에 비행한 후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실제 작전에 투입되었고 그마저도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여 지상에서 일부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그 전체 산업단지에 부과된 제재로 인해 말레이시아가 서방 국가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공급망 부족 및 경제 제재로 오히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레이시아는 러시아 물류 제한으로 인해 Su-30MKM 전투기의 가용성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올해 2월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의 상황은 심각한데 머지않아 Su-30MKM이 거의 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레이시아 파일럿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매체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은 이미 양산이 시작된 4, 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가장 유리한 후보자가 되게끔 하고 있다고 했죠.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Su-57 들러리가 되고 있는 감격스러운 사건인데요. 만약 1985년에 40년대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해외 시장에서 소련이 만든 전투기를 들러리로 만들고 사업을 수주하려 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한국인들의 저력을 오늘날 KF-21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단몇 개국만이 지니고 있는 항공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죠. 주관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의 항공 엔진 국산화에 뛰어들었는다.
한화의 경우 KF-21에 탑재되는 지휘사의 F414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어 익숙한 편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가스터빈 엔진에 있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유일의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죠.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기계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나 1500도가 넘는 배기가스의 열을 견딜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의 변형 없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품 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송영진 부사장의 언급에 따르면 항공용 터빈은 지상뿐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도 빠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사이즈는 작아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작부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은 같고 특수 소재를 많이 다뤄본 두산의 경우 충분히 도전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했죠. 일례로 두산은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정도의 고열인 터빈 입고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제작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이 녹는 점을 넘어서는 가혹한 환경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고난도의 냉각 설계와 소재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연소기와 터빈기기 설계 그리고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마저 1800K, 즉 섭씨 1520도 PIT 기술력을 2029년까지 개발 필요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측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고온에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죠. 터빈 작동 환경이 1600라고 할 때 약 10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나머지 600도는 냉각 기술과 코팅 기술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회전적이기 때문에 높은 피로에서 견뎌야 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냉각을 위해 홀 가공돼야 합니다. 특히 두산은 고온 시험 관련 크리프 시험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 시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9년에 걸쳐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특히나 터빈 온도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지휘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고도 불리는 터빈 입고 온도는 가스터빈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HION, MEDIA 지표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괜히 국가연이 두산을 끼고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에서도 두산과 한화의 프리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 그리고 한화의 생산 능력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 vs 한화의 구조가 아니라 두 자랑스러운 업체들은 모두 한국형 엔진 개발의 협력업체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생산 측면에서는 두산이 핵심 중간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한화와 두산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투자한 시간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군용 제트 엔진 개발을 위해 쏟아부기 시작한 시간은 20년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국산 T-50 고등훈련기조차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트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분야까지 올랐습니다. 수많은 군사 선진국들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만 몇십 년의 시간을 소요했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진에 관한 기술은 단 하나도 공유되지 않으며 기술 보유국에서는 이것이 1급 비밀 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며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단지 20년 만에 엔진 개발에 눈부신 성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주변국들과 다르게 모든 무기체계를 첨단 기술로만 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연일 새로운 무기체계를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K 전차와 K 구자주포가 드디어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 LST II 13일 카타르 도하항에 입항해 K-전차 K9 자주포 등 장비와 병력을 전개시키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산 기갑 전력이 중동에 도착하자 중동 전국가들의 관심이 지금 카타르 도하항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사려고 했던 중동 국가들은 이제 한국이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했기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육군 11사단 중대 규모의 부대가 지난 9월 24일 카타르로 훈련 파견을 위해 출국했는데 20여일 만에 카타르에 무사히 도착해 한국산 무기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육군은 K-전차 4대, K-구자주포 3운과 전투 지원 장비 6대 등 총 14대와 철저히 훈련된 11사단 장병 100여 명을 보내 카타르군과 연합훈련을 통해 그 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K-전차와 K-구자주포는 중동의 사막 환경에서 사격과 기동, 정비 등의 성능을 선보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현지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K-전차와 K-구자주포는 산악 지역이 많은 지형부터 넓고 광활한 평원, 눈이 쌓인 설원, 정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이 가능한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파견을 위해 11사단 장병들은 7개월간 현지 사전 답사, 언어 습득, 혹서기 체력 훈련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숙련된 한국의 특수병들이 와서 펼치는 K-전차와 K-구자주포 현지 시연은 중동 국가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K-전차에 달린 독일산 변속기를 국산화시키기 위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K-구자주포는 STX 엔진이 최근 엔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K-구자주포는 지난 2020년 UAE와의 수출 협상이 진척이 되었으나 독일에 대해 중동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독일은 특히 과거 유대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꺼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꺼리고 있다면서 과거 미국 사례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국산 무기의 중동 수출에 간접적으로 독일의 영향을 받았다. 과거 미국 사례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국산 무기의 중동 수출에 간접적으로 독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산 엔진과 변속기를 국산화시킨 K-전차, K-구자주포를 이번 현지 훈련에서 검증이 완료되면 거대한 중동머니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은 UAE가 프랑스 구형 전차 100대를 교체할 예정인데 현대로템은 K-전차 사막형 100대를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UAE에 대한 K 수출 및 현지 생산에 합의할 경우 이집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사막형 전차가 필요한 중동 국가 연쇄 수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 한 매체는 한국이 독일을 제거하다 K-전차는 곧 한국 엔진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동안 독일산 부품이 너무 비싸 중동 국가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1500마력 엔진이 이미 개발되었으나 정치적인 문제와 내부 갈등으로 채택이 늦어졌지만 이제 한국은 국내에서 개발된 엔진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지난 2022년 2조 원의 K-구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이집트가 내놓은 조건은 지금까지 써온 독일산 엔진을 한국산으로 대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서둘리 한국산 엔진을 개발했고 이집트는 환호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한국산 K-구자주포를 전달받으면서 강력한 포병 전력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K-구자주포가 이집트 제이아 정군 제육기갑사단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현지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K-구자주포 성능을 시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시연을 대신할 수 있다며 이미 200문을 수입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K-구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는 벌써 중동 지역을 대비해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또 다른 생산 라인을 추가해 3배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중동의 카타르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에서도 K-구자주포 연합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에스토니아와 폴란드의 K-구자주포를 가진 포병부대가 합동훈련을 한 것인데 이 훈련에는 에스토니아 K-구자주포 6대와 폴란드 K-구 3대가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에스토니아와 폴란드가 연합훈련을 하는 이유는 K-구자주포로 나토의 동부 국경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험악한 지형에서 기동하는 훈련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 코스친스카 소령은
K구자 주포를 앞세운 포병부대는 원거리에서 첫 번째 최전선에 발사되어 적의 요새, 기반시설 및 차량을 파괴하고 보병과 기갑부대의 공격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 8일 폴란드 K구자 주포가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동맹 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고 까다로운 전투 상황에서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장에서는 까다로운 전투 상황에서 K구자 주포가 어떻게 공격하고 움직이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 병사들은 에스토니아에서 적에게 사격을 가하고 위치를 빠르게 변경하여 적의 반격을 어렵게 만드는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K구자 주포는 사격 명령 접수 후 30초 이내, 기동 중 1분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고 15초 동안 3발의 급속 사격과 3분 동안 분방 6발을 쓸 수 있는 속도를 갖추었습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는 험악한 동부 국경에서 이렇게 빠르게 포를 쏘고 적이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빠르게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K구의 장점을 이용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 국방부 로만 피에디욱 대령은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시스템을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아미레 코그니션은 지난 10일 폴란드가 기록적인 K구자 주포 인수로 유럽 최대 규모의 이동식 포병부대를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지난 7일 폴란드가 12대의 K구자 주포를 추가 도입하면서 총 108대가 되었는데 2026년까지 총 212대의 K구이 전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폴란드는 오늘날 대륙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현대적인 포병부대 중 하나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K구 자주포를 획득함으로써 폴란드는 이미 몇몇 비슷한 유럽 국가들의 포병 역량을 뛰어넘었다고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약 77개의 CAESAR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고 독일은 약 100개의 PANGERHAUBITG 2000을 운용하고 있지만 폴란드는 이런 방산 강국을 훨씬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K구자 주포는 이번에 중동으로 가서 극한의 더위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시험받지만 최근 추위가 찾아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구자 주포의 혹한에서 버티는 능력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크랩 곡사포는 K구자 주포의 튼튼한 차체를 기반으로 기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장에서 크랩 곡사포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이면서 1000마력의 엔진 출력으로 겨울을 포함한 모든 조건에서 움직일 수 있기에 핵심 전력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혹한과 혹서에서 모두 기동이 가능한 K구자 주포는 어떤 나라도 만들 수 없는 놀라운 기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호주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호주 최초의 헌치맨 자주포가 한국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지난 12일 이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 뒤늦게 호주에서는 이를 보도하면서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진에 찍힌 K구자 주포는 연말 호주 공장 가동을 앞두고 한국에서 테스트 중인 호주형 K구자 주포 AS9 헌치맨 시제품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충남 태안군 연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찍혔는데 K굴 호주 육군의 요구에 맞춰 개량한 모델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중동, 유럽, 호주까지 K구자 주포를 수출하고 현지 생산을 꾀하고 있는데 이제는 궤도형인 K구자 주포 말고도 차륜형까지도 2027년까지 개발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겠다는 꿈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에서 5일 충남 계룡시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KADEX 2024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무인 포탑을 탑재한 155 차륜형 자주포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모형은 K9A 자주포에 적용되는 무인 포탑과 차체 플랫폼을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베스트셀러인 K골 만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기존의 궤도형 대신 차륜형을 택한 것은 지난 4월 영국이 K9A를 제치고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 RCH-155를 선정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쟁 접경 지역 국가들은 방어력이 좋은 궤도형 자주포를 주로 선정하지만 후방국들은 신속한 병력 전개에 유리한 차륜형을 선호한다며 앞으로 이 수요까지 한국산 자주포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금 차륜형에서 앞서 있는 독일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한 뒤 미주 중동 유럽 시장 수출까지 연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포방부라 불리는 전력을 가진 한국은 포방부의 핵심인 자주포에 있어서 세계 최강국임을 입증해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위 해운사 머스크가 중국 조선사에 발주한 15척의 주문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그것도 중국 1위의 조선사 중국선박공업에게 의뢰한 선박으로 한국을 누르고 세계 조선업 1위가 되었다는 중국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한국의 조선업이 지금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조선해운 전문 매체 트레이드원지에 따르면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는 최근 중국 선박공업그룹 CSSC 자회사인 황푸원청 조선소에 주문을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해당 프로젝트를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글로벌 2위 해운사가 향후 핵심 선박으로 선정한 배 건조를 늦췄다는 것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주 연기는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 발주가 차세대 연료인 메탄올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이 중국 기업에 소형 컨테이너선을 최대 15척을 발주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금액은 총 10억 2천만 달러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선박 규모는 크지 않지만 차세대 연료인 메탄올선을 중국 조선사가 수주했다는 점에서 큰 이목을 끄텄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건조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중국 조선사가 설계한 도면이 머스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주 계약을 맺은 뒤 조선사가 도면을 제출하고 선사의 요청에 따라 수정 및 검수를 받는 시기에 연기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약을 취소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에 머스크가 아예 발주를 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임을 분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 기술이 확보될 때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머스크는 이 메탄올선을 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에게 맡기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중국 조선사에 맡겼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액화천 영가스 LNG 이후 미래 선박 연료는 암모니아와 메탄올 둘 하나입니다. 올해 한국 조선사가 암모니아 선박을 수주할 때 중국 조선사는 전 세계에서 발주된 메탄올 추진선을 싹쓸이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이 암모니아선을 선호하는 이유는 배 길이가 짧아서 생산이 빨리 이뤄질 수 있고 마진도 암모니아선이 메탄올선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년치 발주가 모두 끝났다며 역대 최고 수주 잔량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암모니아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메탄올선에서도 한국의 기술은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초대형 메탄올 컨테이너선 16,200T EU급을 세계 최초로 건조하며 기술력을 알렸고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규모 수주하며 최강의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선사들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고 중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메탄올 추진선을 중국에 집중 발주하는 이유는 도크가 꽉 찬 한국 조선사에 발주를 넣기 어려워서입니다. 결국 빨리 선박이 필요한 머스크 등 해운사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메탄올선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메탄올선을 싹쓸이해 경험을 쌓고 자신들이 앞으로 한국과 같이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선사들이 암모니아선 대신 메탄올선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은 비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메탄올선 주문을 한 선사에게 발주 연기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알려지면서 선사들이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할 때 무조건 한국 조선사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사는 선박의 운용 안정성을 제일 중시하는 만큼 인도 시기가 늦더라도 한국 조선사에 메탄올선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메탄올선 15척의 발주 연기가 된 것도 큰 사건이지만 그동안 중국은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가 공세를 해 수주에 성공했지만 번번이 큰 사건을 터뜨려왔습니다. 2018년 중국산 LNG선이 바다에서 고장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한국 조선사에 대한 발주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호주는 1월에 지난해 고장으로 수출터미널 가동을 방해했던 중국 대형 LNG 운반선을 6개월간 입항을 금지시켰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이 LNG선은 발전기 고장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멈춰섰습니다.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을 통해 LNG를 수출하는 호주 오리진 에너지는 이 사고로 생산을 중단하고 최소 3척의 LNG 운반선 선적 일정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이제 오래된 건조 경험으로 LNG선 등 한국과 같은 고부가가지선까지 수주한다고 자랑했지만 계속되는 낮은 품질로 인해 망신을 당하며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조선사들은 높은 기술력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가스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카타르 에너지의 2차 LNG 프로젝트에서 100억 달러를 웃도는 LNG선을 수주한 데 이어 LPG선 시장에서도 9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연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암모니아온 반선 발주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글로벌 조선 빅3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고부가가치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조선업계가 메탄올, LNG선 등 고부가치선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가장 큰 고객이 일본 선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선사들도 일본 조선사를 두고 더 믿을 수 있는 한국 조선사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 선사들을 올해 8개월간 한국 조선업계에 46억 달러 규모의 선박 33척을 발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현대미포조선에 12척의 MRMEDIUM 레인지 탱커를 발주한 일본 니센카이우는 올해 들어서도 20척에 달하는 MR 탱커를 발주하며 현대미포의 주요 고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를 포함해 올해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그리스는 18%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주의 40%에 달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이기고 글로벌 조선업에서 1위에 올라섰다고 큰 소리지지만 대부분 큰 기술력을 요하지 않은 저부가 가치 선박들이고 중요한 것은 중국 선사들의 발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주량에서 자국 선사가 발주한 선박이 무려 154척으로 23%를 차지했는데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한국에게 물량이 밀려서 중국을 선택하는 해운사들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중국 선사들이 중국산 선박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국으로 가는 수주 또한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5일 현지 시간 조선업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 조선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 미국은 앞으로 중국 조선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소에 대한 미국의 발주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관세 보단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 항만 이용 수수료를 걷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했습니다. 해양 컨설팅 업체인 마리타임 스트래티지 인터내셔널의 스튜어트 니콜 이사는 FT에 미국에서 선박 건조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3~4배가 더 든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이 조선 분야를 재건할 거란 기대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이런 조사 덕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FT는 올 1분기에서 3월 한국의 총 선박 수주액은 1년 전보다 41.4% 늘어났다며 이 같은 기간 86% 늘어난 중국보다 증가폭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선박과 교량이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충돌 사고의 원인이 선박의 동력 계통의 이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15년 인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책임이 아니냐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한국조선업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현대중공업의 책임 보증 기간이 끝나고 선사가 돈을 아끼려고 유지보수를 중국에게 맡겨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염된 연료 사용에서 나타나는 엔진 고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이 선박을 건조한 HD 현대중공업은 이 사고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교량의 기둥이 엄청나게 튼튼한데 충돌하고서도 배가 가라앉지 않고 심지어 평형까지 유지했다며 정말 배를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고 한국 조선사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24조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 수주 쾌거.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 17일 체코 정부는 강요회의 결과 1200MW 이하 신규 원전 4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국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수원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주전에서 똘똘 뭉친 한국의 드림팀은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던 한수원, 체코원전 수주, 프랑스 눌렀다. 프랑스 전력공사, EDF를 제치고 대역전극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사실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 EDF로 압축되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유럽 원자력 동맹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고, 더구나 유럽에서 원전 사업 경험이 많은 프랑스 EDF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체코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사업자들만의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팀 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2년 4개월에 걸친 수주전은 이렇게 일단락되었고, 한국은 또 한 번 유럽의 기술 한국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체코 유력 매체 전면 등장한 한수원, 원전 수주 앞두고 막판 홍보전. 이번 한수원의 성공 뒤에는 막판 홍보전의 역할도 컸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유력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고 현지 업계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한수원의 경쟁력을 호소했습니다. 체코 HN은 체코 전역에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매체로, 한수원은 이 매체에 지면 광고에서 원전을 형상화한 그림과 안전모 사진을 배경으로 체코 에너지 협회 비체슬라프 요나시 회장의 발언을 담았습니다. 수주를 위해 현지 언론까지 활용한 것은 칭찬할 만한 전략입니다. 광고 내용도 체코가 원하는 내용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납기에 정확히 맞춰 건설했던 사례, 한국이 어떻게 터빈을 비롯한 주요 부품에서 체코 공급사의 높은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최적의 가격을 제시했는지 등등 체코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체코는 이번 수주전에서 체코 회사를 얼마나 참여하게 할 것인가를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를 간파하고 상당수 체코 회사들의 참여를 약속하며 체코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수주가 특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앞으로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등에서 원전 건설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애초 체코의 원전 사업 물량은 프랑스로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로 유럽 전역의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 청신호. 유럽 전역 원전 필요해. 최근 에너지 안보가 중요시되면서 한때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았던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원전을 부활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의 대표주자였던 이탈리아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2030년부터 원자력 재도입을 위한 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탈원전 34년 만에 원전 재도입 추진한다. 에스토니아 의회도 지난달 자국 내 드론자력 도입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가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U 가입 조건으로 코즐로두이 원전 1에서 4, 5기를 영구 정지한 불가리아는 현재 5, 6호기를 운영 중입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운영 원전의 영구 정지를 대체할 78호기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해당 분지가 안정성을 인정받은 만큼 2400MW 규모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신규 원전 건설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1635조 원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설계 건설 운영을 할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 중에서 납기일을 정확히 맞추고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더더욱 적습니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국영기업 EDF는 영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입찰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업체의 이런 약점은 체코의 이번 결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국 원전 사업에는 현대건설과 미국 홀텍 컨소시엄을 비롯해 5곳으로 후보가 좁혀졌습니다. 현대건설, SMR 사업 확장 본격화, 납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시행, 건설 능력에 있어서
한국보다 더 정확한 나라가 지금 세계에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의 목리를 부리던 세계적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마저 한국의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원전 역수출, 두산에너빌 웨스팅하우스 협력 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한 곳은 현재로선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같은 위상을 바탕으로 K조선이 새로운 원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선업계가 SMR, 판 커지는 해상 원전, 해상 SMR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선도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들이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HD 한국조선해양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누클리어 4 메러타임 런던 서밋을 계기로 우리랑 일합시다 각광받는 K조선, 글로벌 톱티어 SMR 러브콜, 미국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로부터 SMR 협력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은 조선 기술에 SMR을 접목한 부유식 SMR의 장점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이를 들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가 적극 협력 의사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부유식 SMR의 경우 토목 과정이 없기에 비용을 줄이면서 신속한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웨스팅하우스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테라파워와는 이미 동맹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두 회사는 70MW/2MW급의 소규모 부유식 SMR 실증을 2030년쯤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부유식 SMR은 전력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바닷가에 위치한 기존 원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대형 원전과 달리 특정 지역, 도시,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 구축하기 유리합니다. 바로 이 SMR을 육지가 아니라 바다 위에 띄우는 사업에 조선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해상 부유식 SMR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내 기업에 큰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톱티어 조선 기술과 원전 기술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목할 것은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HD 한국조선해양에 러브콜을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이 세계 최대 원전 기업으로 평가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 개선은 물론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원전 건설 사업 수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전 관련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능력 부족으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원전 공사를 한국 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소문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웨스팅하우스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절반 가까이의 원천 기술을 제공한 원전 건설의 대명사입니다. 한국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로 시작됐고 이를 기초로 한국형 APR-1400원자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발전소들에 대한 설계 원천 재산권 IP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고 이후 신고리 3, 4호기부터 도입된 APR-1400은 우리나라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발전소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지적재산권, 즉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원전의 모든 설계 기반 자료를 다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사후 관리 사업권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라 사실상 세계 민간 원전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나 회사에 매각되면 한국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줄 게 뻔합니다.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에는 팔지 않겠지만 프랑스 EDF라는 회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만일 웨스팅하우스가 프랑스에 넘어가면 한국은 아마 앞으로 세계 원자력 발전 수주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나 영국 등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럽 원전 수주에서 상당 부분 앞서고 있는데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강화하거나 혹은 인수한다면 자연히 해외 원전 수주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덩치가 커서 국내 한 기업이 인수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고심이 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국 보글 원전 3, 4호기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썸머 원전 2, 3호기가 워낙 건설이 지지부진하자 건설 부문을 한국 업체들에게 넘겨 미국 내에서 완공을 하거나 폴란드나 다른 동유럽 국가로 수출할 계획까지 내비치고 있는데요. 미국이 미국 내 원전 건설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원전 건설에 강국인 한국 업체들의 손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원전 설계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웨스팅하우스로서는 원전을 꾸준히 가동 운영하며 관리 노하우를 축적해온 한국 원전 운영사와 건설업체들의 협력이 절실할 것입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에게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당시 UAE에 진출한 한수원에게 특허권 침해를 문제 삼아 거액의 기술 자문료를 요구했고 한수원이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하자 또다시 기술 재산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자문료를 요구하면서 매각 전에 자신들의 몸값 불리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진상 부리던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막판에 보기 좋게 미끄러져 체면을 구겼습니다. 동시에 한수원, 프랑스 전력공사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3파전은 웨스팅하우스 탈락으로 한수원, EDF의 2파전 구도에서 최종 승자는 한수원이 됐으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기기 제작 공급을 담당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기술 자문료 분쟁이 일단락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관측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원전 사업은 동유럽 시장 등에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미묘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설계에 강점이 있는 미국과 건설 및 시공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한 팀을 이룬다면 못 다낼 사업이 없을 것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 바로 좋은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